배당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SCHD, 슈드인데요. 과거 시장 대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있었지만 최근 5년 차트를 보면 약 4년가량 횡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메인 자산 중 하나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슈드는 주가 차익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배당과 배당 성장을 보고 접근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횡보와는 무관하게 배당의 성장에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매도하지 않을 자산이니까 배당만 잘 주고 배당만 잘 성장시켜주면 된다는 말은 당연히 배당 투자자라면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셔야 하는 마인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주가는 10년째 제자리인데 배당만 올려준다면 이렇게 배당률만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순수 주가 상승분인 프라이스 리턴을 꼭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시로 하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꾸준히 배당을 늘려와준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분기당 0.52달러를 지급했던 이 배당금은 0.27달러 수준,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AT&T의 사례였는데요.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토탈 리턴으로 보면 차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순수 주가만을 의미한 프라이스 리턴은 아래로 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토탈 리턴은 실제 우리가 거둘 수 있었던 수익률이 절대 아닙니다. 배당소득세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또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차트를 보실 때 수정 주가를 포함하고 보신다면 과거의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말로 시장에서 움직였던 가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수정 주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진짜로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확실히 왼쪽은 우상향하는 것처럼 착시가 발생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몇 년째 횡보 중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슈드의 횡보에 대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난 3월 이후에 리밸런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높아져서 배당률이 낮아지면 편출하는 조건이 있고 다시 높아진 배당률의 주식, 즉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기계적으로 편입했었는데요. 리밸런싱 이전 가장 높았던 금융주의 비중을 상당히 줄이고 에너지의 비중이 금융주의 자리를 대신해 1위 섹터를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리밸런싱 이후의 상위 탑10 종목들이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배당 ETF들의 단골 섹터인 헬스케어 섹터까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 수익률을 보면 비중을 가장 줄인 금융섹터는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슈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섹터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 세 가지는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트럼프발 관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 불확실한 유가의 흐름으로 인해 현재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헬스케어 또한 의약품 가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일라이 릴리 등의 헬스케어 대장주들은 내외부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횡보 이유로는 금리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 기준금리와 슈드가 기초자산으로 삼는 인덱스 성과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연도별 금리의 평균 수치와 슈드의 프라이스 리턴과 토탈 리턴, 그리고 이를 통해 유추해본 과거의 배당률까지 기재했고요. 실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구간들을 나누면 크게 세 덩어리가 나옵니다. 당시 연도별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14.18%라는 양호한 토탈 리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을 3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당 시기 평균 수익률은 14.3%로 이 구간에서도 양호했던 토탈 리턴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놓고 본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이든 하락하는 시기이든 큰 관련 없이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금리의 구간별로 평균 수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표본이 많이 없어서 신뢰성이 있는 통계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0에서 1%대의 초저금리 구간에서는 확실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에서 4% 구간보다 4% 이상의 구간에서 더 좋은 평균 수익률을 보입니다. 2000년과 2006년 고금리 시기에도 성과가 좋았었죠. 스파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순 금리 수치만을 보고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움직일 때 그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양적 완화를 동반한 금리의 하락, 이러한 배경이 더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내린다고 슈드가 상승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 또한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친 김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 슈드의 문제점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종목 선정 기준에 있는 배당이라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로직 자체가 이제는 안 먹힌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S&P 500의 지난 1800년대부터의 배당 수익률 역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해 왔었는데요. 평균 수치는 무려 5% 가까이 되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이렇게 배당률이 높았을까요? 주황색 선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시적으로 10%를 넘겼던 적은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죠. 5%를 넘는 일이 흔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배당률 또한 높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대의 배당률이었지만 현재는 1%대를 간신히 넘는 수준의 배당률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보고 이게 왜 슈드한테 좋지 않게 작용되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투명하지 않은 시장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금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점점 투명해짐에 따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매번 배당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자산 증식에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의 규모는 배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실행했던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의 규모입니다. 회색선의 배당은 11달러에서 14달러로 6년 동안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23달러에서 73달러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애플 주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게 세금 발생시키지 말고 주가를 올려서 총 자산을 더 크게 불려달라는 요구가 큰 겁니다. 애플의 배당률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당 성장률 또한 5% 내외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 상승률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주 환원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배당을 늘려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두 가지 과정입니다. 슈드의 경우 배당만을 팩터로 종목을 선별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과거 1980년대부터 이미 대세는 자사주 매입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당의 팩터만으로 종목을 선별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량 기업들을 놓치는 사례도 발생했었죠. 예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기업 규모가 비슷했다면 갈수록 자사주 매입 기업의 규모가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갈수록 로직에서 선정될 수 있는 기업의 풀이 적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더 많은 선택지 중에 엄선한 것과 그냥 간신히 로직에 맞춰진 기업들 사이에는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과거 저희 채널 71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지만 DIVB라는 ETF가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ETF입니다. 이게 더 좋은 ETF다라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성격이 있다 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와 함께 보신 내용들을 통해 앞으로 슈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와서 보니 배당이라는 정책이 생각보다 자사주 매입에 비해 올드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드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만큼 경험치가 높은 주식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점점 수익형 종목들보다는 안정형에 치우친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거의 수익률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과거보다 더 좋았던 방어력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기업 스스로가 재투자 활동을 통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배당이라는 건 이미 성숙해진 기업의 형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기업인 만큼 비교적 기복이 없는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헬스케어 섹터가 얼른 부활해야 합니다. XLV라는 이 섹터는 유일하게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S&P 500보다 초과 성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변동성도 더 낮은 가장 좋은 섹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슈드와 역사적으로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슈드 내 섹터 비중에서 스테디셀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의 불확실성 해소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 QQQ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향한 조롱은 극에 달했습니다. 1999년 QQQ가 100% 오를 때 버크셔 해서웨이는 마이너스 20% 폭락합니다. 버블이 끝난 시점 두 종목의 총 자산은 크게 역전됩니다. 슈드는 버블에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극단적인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하는 효과는 보일 겁니다. 따라서 슈드라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QQQ와 같은 기술 섹터와 함께 특정 비율을 맞춰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배당이라는 단어를 주주 환원이라고만 바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향후 있을 종목 리밸런싱 작업에서 지나치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저 또한 과감히 정리할 생각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충분히 쓸모있는 구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배당은 배당락을 동반합니다. 이는 결국 매도하고 이론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저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락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주가와 배당 성장을 해왔던 게 바로 슈드였습니다. 저 또한 최근 횡보로 인해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지만 배당에만 너무 의존하셨던 분들은 배당 때문에 투자한다기보다 포트폴리오에서 나름 수비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저도 시청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